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폭언은 물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발차기까지 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택시기사가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습니다. 기사는 피해를 당하기 전 경찰에 현금 수거책에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 박은빈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박은빈 외에도 여러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원 영동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서울과 다르게 말이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비 얼마나 오는지 채팅창에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좀 공유를 하기로 하죠. 예,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복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핵주먹 타이슨,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현역 시절 상대 선수를 정말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힘을 빼고 링 위에 올랐다는 그 회고를 했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 보시죠. 와, 그 타이슨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 길다란 이 지금 휠체어고요. 이게 아까 본 그거 지팡이 세상에. 물론 몸은 여전히 좀 단단해 보이기는 한데 최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목격된 모습이라는데요. 이걸 보니까 역시 이 흰 수염 좀 보십시오. 역시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참 사진입니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랑 근무지가 바뀌어서 시애틀로 이사 왔어요. 이삿짐 정리는 못했는데 TV 먼저 연결해서 사반 봅니다 하신 전재경님. 저도 시애틀 가고 싶습니다. 자, 가게 문 열고 들어오실 때 4반 6반 외쳐주세요. 업그레이드 쏩니다 하신 구로 떡 케이크 제이솔 조미애 사장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가십시오. 자, 펜션에서 물놀이 하다가도 갑자기 시간 됐다 하더니 JTBC 돌리는 사촌 남매 김준헌, 이예린 이름 불러주세요 하신 임진미님. 혼자 사는 71살 할머니예요. 넉놓고 봅니다 하신 최복남님. 2개월 된 우리 아가 지원아 커서 백다희 아나운서처럼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다오 하신 대전의 김경은님. 자, 이미리님, 권미경님, 강미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뉴스의 6반. 이 반사신경이 탁월하십니다. 자,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양심을 버린 사람들 영상 보시죠. 자, 화면 왼쪽 차 한번 보시죠. 자, 운전자가 뭘 꺼내서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합니다. 차에서 뭘 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슝 하고 주차장 가죠. 자, 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 무언가 수북수북 봤더니 음료, 먹다 남은 음료, 과자 봉지, 또 마스크. 참. 내 차만 깨끗하면 됐지 뭐. 왜 그러고 사니 진짜. 자, 주차장 구석구석에 승희원님 저런 거 진짜 많습니다. 예? 저는 진짜 경상도 말로 진짜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좀이 경상도 말이에요? 좀 경상도에 우리의 그 단어인데요. 사실 지금 지나가는 차 보면 이렇게 블로우 처리됐지만 절대로 나쁜 차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물론 자기 차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싫을 수 있겠지만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집에 가면 자기 집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자기 집에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상당히 약이 오르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차량 문이 열리고 남성이 바닥에 무언가를 내려놓죠? 그렇습니다. 다 먹은 커피컵. 이게 끝이냐? 자, 보시죠. 저 남성. 뿌이! 승리의 뿌이! CCTV를 향해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뿌이!
자, 여기가 말이죠, 양 변호사님, 고물상 앞이라고 하는데 자꾸 어떤 인간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가길래 CCTV를 확인했더니 저거 뿌이뿌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거. 저분은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저 CCTV를 누가 돌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돌려봤더니 전날만 찍힌 게 아니라 불과 5일 전에도 또 저 자리에 비슷하게 쓰레기, 음료 먹다 남은 거, 담배꽁초 들어있는 컵 이런 걸 버렸고요. 근처 오피스텔에서 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게 CCTV를 보면 그 오피스텔 근처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있는 쓰레기통에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까지 찍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 별로 이게 저 양 앵커 얘기할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CCTV 정말 공개하고 싶네요, 저도. 예. 아유, 양 변호사님이 어지간하면 진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아, 좀 그러니까 범죄 처벌이 아니라 좀 창피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너무 떳떳하고 뻔뻔하잖아요. 예, 저는 저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양반의 진짜 얼굴을 봤는데, 아, 예, 뭐, 야, 제가 진짜 험한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칠게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버스 낙상 누구 잘못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버스와 관련한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시내버스 내부입니다. 자, 승객들 탑승을 하고 버스 출발하려는 순간 이 여성 지금 일어나더니 하더니 자, 뒷자리 콱당 하고 지금 넘어졌습니다. 미리 내리려고 일어났다가 버스가 출발하면서 뒷자리로 콱당 지금 넘어진 거예요. 자, 김 기자, 이 넘어진 아주머니 버스가 그냥 확 급출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자, 하지만 버스 기사분은 내가 뭘 하면서 되게 억울해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9일 대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옆자리로 이동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승객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자 운전기사는 버스를 잠시 정차해두고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에 이 승객이 이송되는 것까지 보고 연락처를 남기고는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승객은 버스 기사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졌다면서 이 과실을 모두 기사에게 돌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버스 기사는 사고가 난 장소가 워낙 칼치기도 많고 교통이 복잡해서 승객들이 모두 승하차를 한 뒤에 신호와 옆 차선을 유심히 살피고 출발한 건데도 이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혐의 없음 종결. 아하.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한테 당신 잘못 없습니다.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 끝났다는 건데요. 양 변호사님, 이런 거 지금 사건 반장에서도 한 몇 번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라는 건 형사처벌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굉장히 알면서도 중대한 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과실까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제 말을 듣고 막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 버스를 보시면 다른 승객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내렸어요. 근데 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셨는지 늦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더 늦게 움직이신 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을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렇게 특별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본 건데 뭐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다른 승객들은 다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면 대개는 이제 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판단 기준입니다. 일단 이 장면만 봐도 다른 분들은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찰나의 포착, 낙석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도로에 지금 이미 토사가 우르르르르르르 낙석 현장을 지금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오지마 안 돼. 기차. 바로 그 순간 또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야, 세상에 저 경찰분의 저 멈춰가 아니었으면 와우, 이거 진짜 대형 사고 났을 뻔했습니다. 팀장님. 후배 경찰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가만 보고만 계실 거예요, 지금?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요. 자기 임무를 한 거니까
자기 정당한 임무입니다. 8월 10일 날 이제 호주가 냈기 때문에 순찰차들이 이 도로에 이제 안전 순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38번 국도에서 보다시피 낙석 사고가 나가지고 2차선을 지금 이렇게 지키면서 1차선으로 차를 서행시키는 중에 차가 오니까는 저 경찰관이 막아섰는데 마침 또 2차, 3차로 낙석이 떨어지네요. 지나갔으면 사고 날 뻔했는데 아주 이제 업무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는데요.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선 경찰서 고안파출소 3팀에 예. 방종강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방종강 경위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현, 순경이 두 사람이 있으면서 저렇게 했는데 저런 상황에 호우가 있을 때에는 규정 속도도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은 규정 속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고요. 또 그리고 방어운전 아시죠? 방어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켜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참 경찰관이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저 업무를 한 사람들한테는 보통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피자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피자 쏠게. 승현님이? 예, 예. 아 진짜. 고안에 계시는 분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택배로 피자 그 안에 예. 아니, 그 지역에서 배달시키면 그 지역에 그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팀장님 이거 이렇게 야박하실 수 있나? 정당한 임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했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서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피자를 쏘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네네. 승현님? 보안경찰서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아까 전화 말씀했는데 제가 안 되면 제가 직접 내일 전화해서라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예. 공효진 하트 케빈 오 결혼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 두 분이 열애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100년 가약을 맺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공개 열애 중이던 배우 공효진과 케빈 오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열애 소식을 밝힌 지 6개월 만인데요. 오늘 오후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효진과 케빈 오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려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친지들만 모시고 오는 10월에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효진 씨가 10살 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부럽다. 아무튼 뭐가 됐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정말 결혼하게 돼서 너무 축하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뭐 행복한 결혼 빕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까요? 예, 이거 안 되면 운동 부족입니다. 자, 리얼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이거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한 좀 재미 겸 겸 해서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한쪽 다리를 딱 든 다음에 오른발 힘으로 쫙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댁에서 지금 TV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저기 지금 백다희 아나운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운동 부족이라는 거. 저는 됐습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예, 진짜? 방송 전에 제가 이 준비하면서 보도국 사무실에서 제 의자에 앉아서 해봤습니다. 보도국 사무실 사람 진짜 많았는데 압니다. 쟤 뭐야? 그래서 막 혼자 저 이상한 사람만 쳐다보네. 김서영 기자 됐어요? 저 안 해봤는데요. 될 것 같은데. 좀 지금 치마 입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해보시고. 그 양재열 변호사님 되세요? 네, 저는 됐습니다. 되셨어요? 네. 승재현 의원님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피자 쏘시는 김에 나와보세요. 리얼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야, 이거 데스매치입니다, 이거. 아니 이거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생방이야. 예. 저 체력장 시대거든요. 학력고사. 예, 예. 제 유일하게 20점 못 받았어요. 궁금하진 저 않습니다. 100m 뛰어가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 이 방송의 의도가 일어서지도 못해. 이거 일어서야 된다고? 발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쭉 뻗고.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야,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되신 거예요? 아니 예. 팔짱을 끼고 하셔야 돼요.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팔짱을 어쩐지 끼고. 쉽게 됐다 했어. 진짜. 오,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자,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합기도, 태권도, 도합 8단 운동으로 70평생 우리 김은배 팀장님 직접 한번 나와보시죠. 김원배. 저도 몸이 무거워서 할지 모르겠네요. 아, 저 근육 좀 보세요, 저거. 아, 멋지다. 그럼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오! 맞습니까? 기합 소리. 다시 한번. 아이, 나 이제 방금 가렸어. 저 자막에 가렸어 지금. 자, 하나, 둘, 셋. 오! 됐죠? 약간 좀 뭐 별로 차이도 없어 승현님하고. 아이, 훨씬 더 잘하시죠. 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아무튼 이게 열심히. 의자 높이가 낮을수록 되게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희 의자는 조금 높았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댁에서 한번 보시면서 운동 삼아서 한번 해보시죠. 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래드포드의 백연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따님 미아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뉴스랑은 담을 쌓고 살던 우리 엄마 기상하면 첫 번째 일과가 사반 보시는 거예요. 제가 비행 가면 혼자 집에 계시는 우리 엄마의 유일한 친구 사반에서 생신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백연자 여사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쉼은 편안한 쉼을 넘어 나아갈 힘이다. 당신에겐 이런 쉼이 있습니까? 힘이 되는 쉼. 오심 안마의자 Your Love 3. 오메가3 유럽에서 배 타고 오는 데만 2,400시간? 리오리지는 단 1시간으로 국내 유일 특허 공법으로 국내 배양하니까 산패 걱정 제로. 이제 오메가3도 신선하게 리오리진 비건 오메가3.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폭언은 물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발차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최근에 이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뭐 폭언, 뭐 이런저런 행패를 부렸던 남성,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늘에 이어 땅에서도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자, 땅은 어디에서 벌어진 거죠? 네,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한 30대 남성 승객이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남성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니 용무원의 제지를 받고 이내 자리에 앉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다며 계속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고 주변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CG가 나가고 있습니다. XX 뭐 당연히 욕이겠죠. 왜 누가 시끄럽게 했기에 저런 난동을 부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30대 남성이 탄 KTX 열차 안에 유치원생으로 좀 보이는 2명하고 아기 엄마가 타고 있었는데요. 저 남성이 갑자기 아이들이 떠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떠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떠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욕설과 폭언과 소리쳤던 건데요. 저 남성은 아마 그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이들한테 소리친 거 보면은 그거 좀 참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저렇게 즉 폭언, 협박, 난동을 부렸던 거죠. 자, 일단 목격자들의 증언, 제3자인 목격자들의 증언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난동을 부린 남성과는 뭐 당연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님. 네. 사실 저도 오늘 방금 KTX 타고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KTX 칸에 보면 유아와 아이가 같이 탈 수 있는 칸을 별도로 배려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칸이 유아와 아이가 같이 탈 수 있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예매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이가 떠든다고 이야기했으면 이건 정말 천지분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는데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목격자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실제 어떤 그 당시 소란이 났을 때 그 해당 열차 칸에 탔던 사람입니다. 뭐 저희가 뭐 이걸 이 댓글이다 보니까 확인은 못했겠지만 일단 그 지금 알려지고 있는 보도 내용과 너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 철도 경찰 관할 지역에 도착해야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승객들이 거센 항의를 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영무원들이 와서 아이들과 엄마를 다른 칸으로 이동을 시켰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를 피신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술을 많이 마시려고 했던 건지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다른 여자 승객분이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화파 보이죠? 저렇게 의자 위로 올라가서 그 여성에게 발길질을 했다라는 거 뭘까요, 도대체? 예, 저희가 이 보도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이 영상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진 못하고 사파로 대신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저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시오. 진짜 사파처럼 저 시트를 이렇게 딱 그 짚고 저렇게 발길질을 합니다, 진짜. 예? 아니 승희 의원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한편으로 두려운 거는 아이가 떠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화를 저는 정말 아이가 떠들은지 안 떠들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떠들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 대한 분노는 일차적 분노라서 이해가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데 말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폭행을 저렇게 짚고 올라가서 폭행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철도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지 않았다는 거는 철도경찰 안에서 분명히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영무원은 어떻게 철도경찰에게 연락하고 철도경찰은 어떻게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아니 마동석을 보면 말끔히 낫는다는 그 병이네요. 김은배 팀장이 보도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지금 아이들과 아이의 엄마를 향해서 저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아빠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체격이 건장한 아빠였다면 그래도 저랬겠느냐.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양 변호사님. 안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특사경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이 지금 영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거나 아니면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저 자체로 징역형이란 말씀은 아니고 최고.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저 자체로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 여성, 그러니까 승객에게 한 폭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폭행죄죠. 저거는 폭언도 했으니까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진짜 저는 의아해요. 왜 그랬는지. 예. 팀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한 가지 진짜 뭐 어떤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도 중립교를 받고 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뭐가 됐든 불변의 진리 아무리 아이들이 떠들었을지라도 저 난동을 피운 사람의 소리가 더 컸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컸겠죠. 아이들이 떠들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얘기 들어보면 떠든 건 아닌 건데 아이들이 떠들으면 혹시라도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저걸 핑계를 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는 거는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기는 확실합니다. 어떻든 양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난동을 부렸으면 저 철도 사법 경찰관이 입건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앞서 제가 짧게 언급드렸던 그 항공기 제주로 가는 그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던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저 얘기도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사건 설명부터 좀 하고 가죠. 네, 지난 14일에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한 8분 만에 40대 남성이 우는 갓난아기와 아이 엄마를 향해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아이 엄마에게 누가 애를 낳으래? 이러면서 네 애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하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사과를 했지만 남성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마스크를 벗고 주변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 승무원들이 남성을 무력으로 막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온라인상에 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 좀 뭐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퍼지긴 했었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한 누리꾼이 그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그 티켓, 항공 티켓까지 딱 인증을 하면서 자, 내가 하는 난 진짜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뭐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걸 가지고 괜히 전해 들은 얘기로 나 그 비행기에 같이 탔던 사람에게 들었는데 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그게 아기가 아니고 7살짜리 어린이였고 애가 하도 난동을 부리다시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남성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탑승객이 이제 나 정말로 그 탑승객이고 당시 비행기 티켓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7살이 아니라 아기였고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알려진 사실은 그 난동 중에 그 아기 아버지에게 가르침까지 뱉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참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언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지금 그 난동을 부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40대 남성이 직접 연락을 취해 왔어요. 그 사람의 얘기도 한번 전해드리죠. 네, 이 난동을 부린 걸로 알려져 있는 당사자는 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밝혀왔는데요. 이 분에 따르면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 이렇게 처음에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이를 들은 아이 아빠가 내 자식한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먼저 한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아이 아빠도 남성에게 똑같이 폭언을 했다는 건데요. 또 일부 보도에서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아이 아빠는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당사자 분은 저희한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가 됐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건 사실이고 그 영상도 지금 찍혀서 보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 남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저 난동 부린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건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내에서 난동 부린 사건하고 또 난동을 부릴 때 마스크를 벗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건데요. 일단 그 항공보안법 위하면은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하게 되면은 그 승객이라든가 비행기 안전 위협에 따라 가지고 3년 이하 징역이든지 3천만 이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서로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언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승인. 네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뭐 이런 기차나 비행기나 이렇게 탈 때 아이들이 막 울면은 솔직히 좀 신경은 쓰이죠. 근데 아이들이 뭐 또 아이들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륙 후 8분이라면 비행기 올라갈 제일 아픈 게 귀거든요. 귀에서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광문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KTX에 혹시 시청자분들 아이와 같이 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엔 8량 8번째 차가 그런 차량이고 뭐 7번째, 8번째, 9번째 그런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아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이와 같이 타면 비행기 제일 앞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믹 사이에 가장 중간에 앞쪽 자리에 줄 겁니다. 주면 그 아이가 울면 아이를 딱 안고, 만약에 그 사이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아이를 좀 달래시고, 그리고 이때 승무원들도 아이와 같이 좀 이렇게 그 아이를 달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함께 더불어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고 협력하고 같이 공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비행기 타면서 아이하고 같이 타다가 아이가 울까 싶어서 그 앞에 있는 승객들에게 뭐 사탕을 나누어 줬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같이 이해도 하고 또 같이 타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행기 이륙할 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다, 잘 운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한 택시기사가 아주 황당하고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택시기사 권모 씨는 기존 대출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권 씨는 이 남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50m 앞에 파출소가 있으니 실제 금감원 직원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데요. 권 씨의 요구에 남성은 태연하게 파출소로 동행했습니다. 잠시 뒤 파출소에서 나온 권 씨는 2,500만 원의 뭉칫돈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권 씨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금감원 직원이 보이스 피싱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던 권 씨. 그는 대체 왜 이 사기를 끝내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야, 이 보이스 피싱을 파출소 앞에서 당했다고요? 허허, 이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 권 씨는 지난 5월 27일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대출이자를 더 싸게 바꿔주겠다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권 씨는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걸까 봐 이 남성이 실제 금감원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서 인근 파출소에 데려가 확인을 했다는데요. 이 남성은 태연하게 파출소로 동행했고 잠시 뒤에 권 씨는 파출소에서 나와서 뭉칫돈 현금 2,500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또 건넸는데요. 결국 권 씨는 현금 4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털린 게 됐습니다. 야, 팀장님. 이 팀장님한테 이런 거 좀 여쭤보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출소 앞에서 눈 뜨고 코를 베었어요. 그러니까 저 범인이 호랑이 굴을 들어가는데 빠져나온 거네요. 결론적으로 5월 27일 날 2,500만 원을 건넬 때 파출소 갔다가 나오면서 파출소 앞에 돈을 건넸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또 1,500만 원을 건넸는데 물론 파출소하고 떨어져 있지만 파출소 근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시 경찰관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금감원 직원은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요. 기본적인 거를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켰을 텐데 왜 저걸 몰랐을까? 이 범인이 상당히 간도 클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술자네요. 감히 그 경찰서에 파출소 가가지고 나와서 돈을 받았다? 2번씩이나? 이런 범인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뭐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택시 기사님들도 또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들도 딱 뭔가 현금을 막 이러면은 딱 전화해가지고 수거책들 여러 명 잡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경찰들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네, 사건이 발단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5월 27일 오전 9시쯤 권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캐피탈에서 빌린 2,500만 원을 저렴한 이자로 바꿔주겠다는 은행 상담원이었는데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권 씨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정작 캐피털 측에서 안 된다고 거부했답니다. 그러자 권 씨와 처음 통화한 상담원은 권 씨에게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직접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거라고 알려줬고 권 씨가 바로 1332에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금감원 직원은 캐피탈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가능할 거라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이에 권 씨는 은행에서 현금 총 4천만 원을 뽑아서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 권 씨가 실제 통화를 나눴던 그 통화 목록 캡처인데 금감원이라고 써 있어요. 콜센터. 근데 이게 실제 금감원 콜센터 번호랑 1332 같습니다. 그래서 권 씨도 이거 진짜 맞구나 라고 믿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거는요 보이스피싱하고 스미싱이 결합된 형태인 겁니다. 스미싱이란 건 가끔 이제 사건 반장이 소개를 하지만 그 뭐 대출을 하려면 여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고 해서 링크 악성 네네네. 링크를 보내면 URL. 자동으로 자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깔리는데 그렇게 한번 깔리고 나면 이 전화가 자기 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화에 자기는 분명히 알려준 대로 1111을 누르잖아요. 전화는 그 사이에 뭘로 인식하면 2222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보이스피싱범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눌렀고 실제 그 전화번호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맞지만 전화가 간 곳은 보이스피싱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전화를 걸어서 저기 금감원이라고 뜨는 것도 저거 이상한 게 예. 사실은 원래 자기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 사진에 현대캐피탈 금감원 콜센터라고 안 떠야 됩니다. 본인이 전화를 눌렀는데 왜 저 번호가 왜 저기 이렇게 같이 찍혀요? 입력도 안 해놨는데. 그렇죠. 저건 보이스피싱 범들이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가지고 놀았군요. 그냥 그 앱을 그냥 탁 깔게 해가지고. 하하. 자, 그런데 하지만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래서 이 권 씨가 뭔가 그래도 좀 찜찜해가지고 파출소를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을 놓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자,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예, 승 의원님. 저도 이 부분이 뭐 앞에 있는 아까 우리 경감님하고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냥 우리가 파출소라고 이야기하는 곳 제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는 범인을 잡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 파출소라는 것은 치안 업무도 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주위에 범죄가 어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게 채권 출심이 됐건 금감원이 됐건 그 주변에 있는 시민이 와서 나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무슨 일인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은데 사실 정확하게 그 피해자가 금감원 직원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찰이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현란한 어떤 채권 추심과 같은 민간의 어떤 그 민사상 분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파출소에서는 그러한 어떤 치안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귀 기울여 들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 점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추심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경찰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심지어 이 오히려 권 씨 피해자의 행동을 좀 제지시켰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이제 피해자가 그럼 이 사람 신분이라도 좀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분증 경찰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경찰이 범죄 위반을 확실히 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찍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 보이스피싱범이 신원 확보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나온 거죠. 택시 기사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으니까 아무 이상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그 신분증을 확인하자 그랬으면 신분증은 뭔가 국가 공공기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저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여 안에서 수십 번 말했다시피 금감원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인데 금감원인지 확인해달라고 그러고 채권 추심 얘기가 나오면 왜 경찰분이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였을까라는 거는 진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경찰의 입장이 지금 좀 궁금한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해당 파출소 관계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이라도 저리 재난 대책이라든지 대면 편취에 한마디로 했으면 우리가 적합 그 대처를 했을 건데 대충 상황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그 도시피싱이라고 생각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팀장이 일단 뭐 저렇게 인정은 하네요. 자기들이 미흡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민사관계는 개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찰관들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교육 받기 때문에 경찰에 와가지고 그 금감원 직원을 신분을 확인해달라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보는 거고 또 그리고 경찰 파출소 앞에서 뭉치돈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의심을 안 했을까? 아무래도 저 교육을 저분들이 잘 안 받았든지 그 교육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판단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권신이 믿은 거 아닙니까 저거를. 근데 민사관계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금물지에 적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 보면은 경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권신이 피해를 봤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방도 하는 거 중요한데 스스로 파출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권고조차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파출소에서는 참 변명이 궁색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지금 이 피해자 권 씨는요,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분 얘기도 들어보시죠. 내가 현금을 전달할 상인이 이 사람이 건강에서 나왔다니 신부만 좀 확인 좀 해달라. 딱 그 말했어요. 그렇게 일말에 의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갔다면 어느 정도 앉혀나 보고 어디서 나왔는가 하기 자세히는 안 물어나 보고 아무 액션도 하나 취하지 않고 장인애들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정통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래서 무슨 내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그 파출소 그 CCTV가 1개월이 지나면 지운답니다. 그래서 그 CCTV 영상도 없고 피싱범 그 얼굴, 신원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거 검거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또 그래서 진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답답한 사건이네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 박은빈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박은빈 외에도 여러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고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 좀 전해주세요. 네, 이 배우 박은빈 씨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오스카 대상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한편 시상식에서 분노한 미국인들에게 박은빈 씨가 집단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박은빈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영우와 관련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오후 현재까지 이 채널에 올라온 박은빈과 우영우에 대한 영상만 36개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주연 배우 박은빈 씨와 관련된 이 자극적인 가짜 뉴스 또한 상당한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약 14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뭐가 하나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 방금 올라온 영상 제목은 긴급 속보 2022 미국 오스카 뒤풀이에서 우영우, 박은빈 와인잔 눈에 집어던진 톱스타. 좀 어순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썸네일에는 바이든, 박은빈, 살인미수 특수폭행이라고도 적혀 있네요. 이게 3분 5초 분량의 영상인데 오스카 시상식 영상과 함께 박은빈 씨의 사진이 짝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크크크 지금 뭐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고 누가 속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장 저도 뭐 그냥 뭐 웃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제 정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자, 일부 내용을 저희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서 박은빈이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고 나온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우영우 박은빈을 향해 시상식장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시민들이 박은빈을 밀치고 트로피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주변 경호원들이 나서 시민들을 떼어놓고 박은빈을 보호하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은빈이 밀쳐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녀를 일으켜주거나 온몸으로 막아준 현장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며 연달아 믿기지 않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현장 근처에 있던 보수적인 미국 기자들과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박은빈이 넘어지자마자 기립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린 것이죠. 자, 지금
그 AI 성이겠죠. 사람 아닙니다. 예, 저걸 사람이 읽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거꾸로 해도 가짜가 뉴스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방금 나온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걸 혹시나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자동 연관 검색어가 떠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걸 속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야 이게 가짜 어이없는 가짜 뉴스래라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입력을 하면 자동 그러네. 완성 기능이에요. 박은빈 오스카, 박은빈 폭행 이런 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를 실제로 쳐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박은빈 선은 네가 넘었어, 박은빈 오스카 폭행, 시상식 폭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근데 저도 진짜 저게 진짜 저도 헷갈려요. 저런 가짜 뉴스도 있대라고 하면서 보시는 건지 진짜 속으시는 건지 정말 저도 의아하네요. 무슨 심리일까요?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정말 이게 뭐지라고 첫 번째 그냥 낚시로 이렇게 딱 클릭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 보면 저 전부 다 뒤에 있는 배경하고 말하고가 하나도 그 글과 상치되는 팩트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폭행을 했다, 폭행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서 밀쳤다, 밀쳤는 상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짜 그러니까 AI 성우의 목소리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클릭했을 때 그 클릭 때문에 연관 검색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어떤 글을 자칫 잘못 믿고 또 다른 행동을 지금이야 뭐 특정 어떤 연예인이지만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슬픈 뉴스를 저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반드시 좀 유튜브 안에서 좀 자정작용으로 이제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그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들어서 긴급 뭐 양지열 법무부 장관 내정 막 이런 거 막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예. 아니 근데 저도 거기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팀장님 박은빈 씨 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박은빈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김연아 씨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김연아 씨 결혼 소식에 일본 총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총리 난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기시다인가요? 네.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탐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탐 크루즈가 15세 연하 한국 여성하고 한강에서 결혼한다. 이건 코미디 수준이죠. 또 하나 뭐냐면 할리우드 배우도 안졸리나 졸리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죄송합니다. 졸리가 예. 안졸리나 졸리나 안졸리나 졸리. 예. 아무튼 그 배우가 의식불명 상태로 강남의 모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도시 한복판에 진입을 했는데 그 BTS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한국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아섰다. 참 좋은 뉴스는 같긴 한데 모두가 가짜입니다. 아무튼 유튜버들이 그 구독수를 올리려고 가짜 뉴스를 올리는데 이런 거에 현혹될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할게요. 네. 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19만 4천 명이래요. 19만 4천. 그 중에 한 명을 봤다니까 우리 앵커님도 보신 거죠? 포함된 겁니다. 아니요, 전 구독을 하진 않죠. 그냥 보기만 들어가서 했습니까?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네. 예. 그러니까 김 기자 결국 이게 돈이랑 연관이 되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이게 채널 수입과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라 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입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 채널을 입력해봤더니 예상 월 수익이 872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채널 운영자도 이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가 잘못된 거는 알고 있었는지 모든 영상의 댓글 달기 기능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서는 계속 아까 팀장님 말씀을 안 졸리나 졸리 지금 그 얘기하고 계셔. 애매하네요. 안 졸리나 발음체가 좀 이상한가요? 이상했어요 좀. 안 졸리나. 안젤리나. 예. 아무튼 양 변호사님 네. 이거 가만둬야 됩니까 이거? 아니 좀 답답한 게요. 이게 그 내용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 심각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뭐 일본 총리가 울었다라는데 일본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뭐 제소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은빈 배우가 만약에 가서 본인이 폭행을 했다라면 그건 명예훼손이 되는데 폭행을 또 당했다는데 또 이게 박은빈 배우의 명예훼손일까 싶은 상황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오묘하게 좀 선을 좀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막아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문제 소질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가짜 뉴스 하니까 2017년 그 탄핵 정국 당시에 진짜 그때 가짜 뉴스 홍수였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 사건반장 앞에 하는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가짜 뉴스 뭐 이런 사례들 막 소개를 하면서 나름의 팩트 체킹을 했었는데 그 지금도 생각나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지금 뭐 타계하셨지만 고 이호 여사가 미국 뭐 래퍼 닥터 드레와 결혼을 한다. 뭐 아니 근데 그게 그냥 다 황당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당시에 카톡으로 막 돌면서 그걸 진짜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확정 평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유튜브 하나가 딱 만들어지고 그 유튜브와 유사한 영상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좀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지만 찌라시라고 하죠. 그 찌라시가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쫙 돌면 그럼 그런 느낌. 너도 봤어? 나도 봤어? 같이 읽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게 10사람의 입에, 그게 100사람의 입에, 그게 1000사람의 입에 가면 그게 사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튜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거짓 뉴스라든가 규제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현혹하는 어떤 물품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민감한 컨텐츠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좀 빨리 즉시 삭제되는 알고리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같이 국제적으로 좀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 사장님 아이디 정 사장님이 긴급 속보 양원보 출연료 10,000원 딱 2만 원이에요. 저 하루에. 맞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JTBC 직원이라서 저 출연료 2만 원입니다. 예. 우리 김서영 기자도 2만 원, 백다희 아나운서도 2만 원. 뭐 별 차이 없어요. 그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예.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 4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30대 주부 김 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던 탓에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났고 일단 급한 대로 남동생의 신용카드로 장례비를 치렀는데요. 그런데 부의금을 정산하던 남편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을 따로 챙기는 겁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제하고 나니 장례비는 부족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남동생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장모님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으로 차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목돈이 생겼다며 좋아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김 씨.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벌써부터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지금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앞으로 들어온 이 부의금, 부조금을 챙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한테 내 손님 거 부조금을 챙기는 바람에 장례비가 부족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건데요. 받은 부의금은 언제 갚아도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니 장례비 정산은 김 씨 남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또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역시 눈썰미 있는 분들이 이거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인지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반장픽에서 그때 짧게 다룬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워낙 이제 반장픽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이거 나중에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대로 진짜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했는데 일단 이 김 씨 부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도 한 명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출산 후에 육아에 전념하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원래 짠돌이까지는 아니지만 검소한 편이었고 나름 경제관념이 굉장히 투철해서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소 계산적이고 정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에게는 또 인색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부관계가 별 문제 없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김 씨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 씨 친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김 씨 같은 경우 30대 후반인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저 소방 공무원 아시죠? 예. 소방 공무원을 이제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인데 그 중에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그 동생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방 공무원 되려고 공부 중에 이런 안타까운 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직장이 없다 보면 아무리 뭐 교우 관계가 좋다 그래도 문상객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어머님 형제간에서 막내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위에 그 어머님의 형제 자매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도 올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김 씨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니까 딱히 사회생활을 뭐 크게 하지는 그렇죠. 못했으니까 없고 남동생은 취업 전이라서 그러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뭐 학교 친구들 정도인 거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그렇게 뭐 장례식장이 아주 썰렁하고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김 씨 그러니까 부인 아직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지금 준비 중인 남동생한테는 큰 누나가 진짜 사실상 지금 가장이 된 거잖아요. 뭐 사실 그렇죠. 뭐 큰 누나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지만 남동생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동생의 단단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지금 어떻게든 잘 케어하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나 남동생 좀 잘 봐줘라고 하니까 남편도 뭐 고개를 끄덕 이제 동의하면서 같이 둘 사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도 미영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또 그 남동생과 남편의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별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저희가 그냥 결론을 뭐 이어가기도 전에 그냥 채팅창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리셨어요, 지금. 지금 너무 막 확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 팀장님, 그럼 장례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정사는 남동생 그 신용카드로 했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비 절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즉 남이 편이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동생이 카드로 취업 준비생인데 카드로 경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 씨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부의금 들어온 거를 남동생한테 모두 주자. 왜냐하면 뭐 사무제라든지 49세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경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남편은 모르는데 동생이 좀 나서서 하니까는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이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남은 부의금을 모두 자기 동생에게 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남편이 이거 나중에 인사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되게 그거 하잖아요. 장례식장 찾아온 분들이 있으면 누가 왔는지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금 봉투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인사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챙길게라고 그걸 봉투째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이 부의금이 전체 부의금의 절반가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을 뚝 떼고 나니까 장례비에 부족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남편 손님들이 낸 부의금 이거를 딱 했더니 남은 돈으로는 아예 그냥 장례식장 비용도 다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네. 오히려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은 저 남편 손님들이 와서 먹고 간 밥값, 술값은 어떻게 해요? 네, 김 씨 남매와 친척들은 술을 또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신 사람은 대부분 남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장례비에 좀 보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주신 돈을 왜 처남에게 줘야 하냐며 정색을 했답니다. 결국 지인들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주고 간 부의금까지 모두 남편이 챙겨갔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겠지만 이거 그냥 황당한 상황이에요, 승희 의원님 이 자체가 지금. 진짜 이렇게 마음이 팍 이렇게 먹먹한데 왜 처남한테 주느냐 이 말에 식구예요, 식구. 부인은 나와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식구.
그 식구의 동생, 우리 가족.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생각이 좀 너무 어리고 너무 이렇게 좀 고지식한지는 몰라도 왜 처남한테 주느냐의 말에 저도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처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남은 돈이 있어요.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그 장례 비용 치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 동생을 돌봐주지 못할 망정 자기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는 나중에 제가 마무리 때 여쭤볼게요. 자, 팀장님 결국 지금 이 그렇게 싹싹 가져간 돈으로 야 나 이거 어차피 나중에 내가 그 낸 사람들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 하고 가져간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꽝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장례식 끝난 뒤에 정신이 없었지만은 안정이 찾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 차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 좀 좁았나 봐요. 아이가 있으니 카시트가 필요하니까. 근데 새 차를 산다고 하는데 아내가 보기에 우리 남편이 대출금이라든가 할부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새 차를 사는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목돈이 됐어.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남의 편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은 그 카드값 갚느라고 자기 알바도 하면서 갖고 있는데 그 부의금을 자기가 가져간 걸로 차를 사겠다? 아, 이거 참 황당한 남편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있군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장모님 장례식 부의금으로 차를 사겠다는 남편. 자, 양 변호사님. 뭐 저는 이혼 사유 이런 거를 여쭙기보다는 법에서 정해진 그 원칙이 있지 않나요?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사실은 종종 벌어져요. 종종 벌어지고 저도 뭐 비슷한 소송을 해서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에 누가 얼마만큼의 손님이어서 그분들의 주차장 대금, 주차요금 대행한 건 얼마가를 부담했다. 이것까지 다 따지는 바람에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요. 근데 여기는 또 형제간 다툼도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에 장모님이 돌아가신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정말 황당하긴 한데요. 일단 답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이 판례를 내놨어요. 뭐라고 하냐? 이 부의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장례식에 쓰라는 돈이다. 장례식에 쓰라고 준 돈이다. 누가 낸 돈이든지 장례식에는 써라.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원칙은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갖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딱 특정해서 이건 내가 이 사람을 주는 겁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남은 돈을 그 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긴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절반 정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은 장례식 일단 다 쓰고 남은 돈 중에 절반 가량을 야 이건 내가 나중에 갚을게 친구들 갚아야 되니까 가져갈까 이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새 차 샀다며 거짓말했네 그것도 좀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이혼을 외치자는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부의금으로 뭐 명품 가방 사매겠다 그럼 과연 남편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 일단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마디씩만 딱 조언을 해주세요. 팀장님부터. 차를 사려면 장난감 차를 사고 나머지 돈은 와이프를 주세요. 정답입니다. 그거. 아 승현님. 부인은 나와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절대로 소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양 변호사님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노르웨이로 가보시죠. 노르웨이 중부 120m 길이의 트레펜 다리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다리가 무너지면서 곳곳이 솟아오르거나 강으로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현지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저 멀리 보이는 트럭입니다. 경사진 다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지체됐다간 강물 속으로 바로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이때 구조대원이 헬기를 타고 트럭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다리 끝에 매달려 있던 차량의 운전자 역시 다리를 스스로 기어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요.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2대의 차량만이 사고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무너진 거죠?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다리가 개통된 지 10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안전점검을 마친 터라 인근 주민들 역시 상당히 의아한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도망가는 남성을 뒤따라 온몸을 날리며 목을 확 나가챘습니다. 붙잡힌 남성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이미 힘으로 제압당한 상태인 것 같네요. 자세히 보면 제압당한 남성이 먼저 주먹을 날렸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뒤따라 나온 여성은 남성이 떨어뜨린 지갑과 현금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성. 네, 온몸을 날리면서까지 남성을 제압했던 이유. 이들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설마 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을 날렸던 남성이 아닌 한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던 강도였는데요. 당시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네, 강도가 식당에 들어오는 척 하더니 갑자기 식사를 하던 노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마침 옆에서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이 곧바로 그를 뒤쫓았던 건데요. 지금 쫓아갑니다. 네, 용감하게 강도를 붙잡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Honestly, I didn't even think about it. Instinct. It was just more of like something just happened that is wrong. Then this old man cannot do anything about it. There's no way. You're not going to just go steal something. I could not stop that from happening. So I ran, got him. Honestly, I'm glad I got him. 네, 정말 대단합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붙잡아뒀고 노인의 전화와 지갑을 회수해서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도가 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도 할 예정이라네요. 힘없는 노인을 위해서 직접 몸을 날린 용감한 남성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자, 한 사과농장 인근에서 일어난 산사태 때문에 개가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유. 이 모습을 목격한 농장 직원과 수의사가 개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삽으로 퍼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출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강아지 뭔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땅 밑에 자기 말고 새끼 강아지들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 강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번엔 수의사가 맨손으로 자갈과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강아지 머리가 쓱 나타납니다. 모래구덩이 속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한 마리 구조됐습니다. 자, 2마리를 구조한 뒤에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던 남성. 이번엔 다른 방향을 맨손으로 마구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새끼들이 이어서 구조가 됐습니다. 몇 마리 꺼낸 거예요 지금? 네, 한참 동안의 사투 끝에 모두 8마리의 강아지가 구조가 됐고요. 마지막에 구출된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도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인근 사과 농장에서는 45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던 탓에 구조된 강아지들 입양을 기다리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새로운 가족의 품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또 강아지들의 생명을 구한 2사람 농림부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멋진 일 해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옵니다. 자나깨나 BAO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